자, 2부에서는 이제 미래학의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것은 미래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studies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study,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파고들기 정도도 쓸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문제들을 파고드는 것이죠. 미래의 문제를 파고들면 무엇이 나올까요? 과연 미래가 나올까요? 아니면 문제가 나올까요? 저도 늘 궁금한 이제 내용인데요. 미래를 파고들면 결국 우리의 상상력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은 무슨 허공 속에 지어지는 그런 그 일종의 무슨 환상 속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구라는 물리적이고 또 생태학적인 공간 안에서 또 인류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6천년 이상을 이제 펼쳐온 그런 실질적인 역사 기반 위에서 또 우리의 몸, 이렇게 주어진 이런 몸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펼치는 것이지, 아무런 지반 없이 무작정 픽션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는 우리에겐 없다. 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든 상상의 출발점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상의 출발점을 몸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몸은 곧 지구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지구가 만일 병든다고 한다면, 병든다는 것은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절한 장소로, 서식지로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병이 들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지구에 더 이상 서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 생명체 입장에서는 지구는 병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또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은 지구 자체가 생명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는 이미 죽어버린 지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쓴 이제 표현인데요. 미래는 크게 두 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을 가지고 미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위기의 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면이 아주 많죠. 핵전쟁의 위기, 핵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큽니다. 북한 핵도 있고요. 또 중국도 핵 강대국이고, 또 미국도, 아메리카도 호시탐탐 핵 공격을 해댈 것이니 어쩌니 하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내가 내 버튼이 더 크다 어쩌고 이제 허튼 소리를 해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후쿠시마 원전 이런 방사능 유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좀 더 우리 한반도 문제를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이제 올해같이 이런 이제 홍수 이런 피해, 또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또 이제 한국은 이제 물 부족이라는 문제까지도 겹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이제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잘 가두어서 그것을 이제 유용하게 쓰지 못하면은 엄청난 물 대란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지금은 한반도에서는 이제 농사에 이런 이제 계절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식량난의 위기도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식량난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기의 문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도 문명으로 이루어왔을 때 지구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죠. 이것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석유 정점, 석유가 이제 고갈된다면 인류 문명은
그날로 딱 멈춰 서겠죠. 물론 이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자원 고갈은 결국 인류 문명이 그 자체로 멈춰서는 지구가 멈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최고 위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인구 폭발. 사실 지구가 74억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과학의 힘 없이는, 과학기술의 힘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앞으로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더불어서 기아, 굶주리는 사람들도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폭발은 결국은 식량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식량난은 결국 농토, 토지를 둘러싼 식량 확보를 둘러싼 전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량난이라는 것은 식량 가진 나라들이 식량을 더 이상 이제 수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보 이런 문제로 직결되게 되고 결국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될 것입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기후 변화 너무나 잘 아실 테고 또 이제 지금부터는 인류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또 나노과학, 나노물질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물질일 수도 있고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될지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노 물질들이 마구 쓰이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 위기의 문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랜스휴먼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보그를 넘어서서 이제 사람의 기능을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로봇화한다든지 또는 인터넷과 연결시킨다든지 이렇게 슈퍼맨으로 인간을 개조하는 트랜스휴먼, 트랜스라는 건 넘어서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 넘어 사람 이것을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전과 같은 인종과 차별을 느꼈던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에 의한 인종 차별이 일어날 수 있겠다. 다음에 이제 국가의 소멸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기업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미래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제임스 마틴의 미래학 강의의 한 부분은 이러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압력솥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이 미래의 문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에게 희망의 문도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탈출했다는 게 아마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됐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케네디의 이런 이제 그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이런 경제가 성장을 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에까지 수출 주도형 산업을 일궈내고 현재는 지식 정보화까지 이뤄내고 이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류를 이제 일궈내는 이런 아주 선도하는 이런 이제 선진국 대열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래 한국은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희망을 스스로 읽어낸 것이죠.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개척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개척하는 지성을 발휘해서 한국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의 문은 기본적으로 문명적 풍요와 생태적 풍요가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문명만 발전하고 생태적인 이런 위기가 닥치는 것은 공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문은 결국 이렇게 위기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환경이라는 것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를 인류의 책임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나의 책임으로
걸머질 수 있어야 된다. 떠맡을 수 있어야 된다. 예전처럼 정책, 정부 또는 어떤 기구, 기관 이런 데다가 환경의 문제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밀어놓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가 환경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는 또는 이제 이렇게 환경 파괴의 죄를 내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지은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환경 파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일으켰는지 이것을 이제 되돌아보고 막아야겠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는 소비입니다. 소비는 써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로 소비지 실제 내용으로는 써서 없애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만들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 결국 우리는 환경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소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써서 없애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제가 3부에서 다시 한번 어떤 방식의 소비를 말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학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미래 문제 또 하나는 결국 인간 자신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자신의 문제는 기술 문제로 요약이 됩니다.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기술은 우리가 도구적 기술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무슨 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계산 도구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컴퓨터는 네트워킹, 그물 짜기, 그물을 짓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 짜기 도구는 현재 와서는 우리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집과 동일한 의미로 필수적인 의식주와 같은 이런 필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구를 이미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집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모바일 폰 없이 휴대폰 없이 살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없다면, 인터넷이 없다면, 그리고 AI가 없다면은 우리 삶은 그 즉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난이 예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똑똑한 컴퓨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원래는 계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여자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컴퓨트라는 말은 함께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put 놓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함께 놓나요? 이것저것 서로 취합한 이런 다양한 계산량 숫자들을 모두 함께 놔서 전체적으로 마치 인구 조사한 결과값을 다 계산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컴퓨팅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뭐 이제 숫자를 넘어서서 문자 또 이제 모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뭐 음성 또는 이미지 또는 뭐 동영상 뭐 등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걸 빅데이터 처리로 본다면은 우리에게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주어진 것들이란 뜻인데요. 디지털 방식으로 주어진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나름대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정보로 바꿔나가는 기술, 빅데이터 기술인데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사람이 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AI에 의해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까지 내리는 주식 거래를 한다든지 스포츠 중계를 한다든지 날씨 예측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AI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고도 산업화를 넘어서서 지식 정보화가 되면서 이제 AI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rtificial이라는 말은 아트라는 말에 잘 녹여 있는 말입니다. 아트라는 말은 원래 이제 노예란 뜻을 갖고 있는데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에 이렇게 종사했던 사람들, 무엇인가를 만들고 제작했던 사람들, 이들이 주로 이제 노예들이 하던 것들인데, 이 기본적으로 아트라는 것은 잘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빼어나게, 뛰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트는 빼어나고 뛰어난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 인텔리전스가 빼어나고 뛰어난 걸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Natural Intelligence가 같다면 사람의 경우 사람은 지능이 있습니다. Intelligence는 우리가 지능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뜻은 가려내기라는 뜻입니다. 똥 오줌 가려내기, 옳고 그름 가려내기. A와 B를 가려내는 것, 여러 개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인지 가려내가지고 선별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입니다. 그 지성이라기 뭐 알아내는 게 아니고 가려내는 거군요. 그러면 감각적으로도 가려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물론 말로도 가려낼 수 있고 수많은 방식으로 가려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낸다는 것은 공감각이나 시간 등등 모든 요소를 포괄해서 가려내는 힘, 가려낼 줄 알기, 가려내기, 이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면 0, 1이란 비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이것을 아주 빠르게 그것도 아주 뛰어난 방식으로 가려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 이해해도 이 말 자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낱말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것들만을 가려내는 데서 끝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건 나 어떻게 행동해야 돼? 옳고 그른 게 어느 쪽이야? 도덕적인 판단 너무 어려운데 난 지금 어느 쪽이 착하고 어느 쪽이 악한 쪽인지 모르겠어. 이것까지도 이제는 혹시 AI에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람다움은 예술이라든지 문학을 한다든지 이런 더 나아가서 종교 이런 걸 갖는다든지 그 핵심에 이제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다움의 길을 간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착함과 몹술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면서 가려내면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우쳐 나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율주행을 할 때는 전부 다 AI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길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겼어요. 돌발 사태가 생겨가지고 행인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차선을 변경해서 달려오는 앞차하고 충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전자 나를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가로수를 들여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도덕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사람 자신이 안 하고 AI가 하게끔 만들려면 이런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그런 AI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AI를 설계하려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로봇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배움으로 도덕감이라는 걸 배움으로써 AI도 점점 더 인간의 도덕을 배우게 되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과 로봇, 우리가 이제 좀 지능을 갖춘 로봇을 봇이라고 줄여서 말하니까 봇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몸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과연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생각할 줄 아는 생명체라는 이 존 로건 에콘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정의가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하찮게 봤던 몸이 사람의 본질에 해당되고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했던
그런 생각할 줄 아는 힘 이런 것들은 오히려 AI에게 넘겨줘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켜도 될까요? 이게 미래 문제이군요. 곧 이미 닥쳐버린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튜링 검사라는 겁니다. 튜링 시스템. 튜링은 사람 이름인데요. 아주 간단한 실험 설계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 방인데요. 안방인데 다른 방, 저 건넌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 여기 있는 저하고 저 건넌 방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이제 채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글로 서로 주고받는 문자로 글을 이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제3자가 이 모니터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쳤죠. 안녕하세요, 주구연상입니다. 저쪽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제3자에게 묻는 겁니다. 이 둘의 대화를 보셨는데 이 둘이 사람에 대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3자가 예, 사람에 대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대화를 벌인 그 상대가 AI일 경우 AI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다. 사람처럼 이렇게 가려내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인공지능의 검사 기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이게 됩니다. moral이라는 게 법이란 뜻인데 원래는 규범이란 뜻입니다. 이 도덕적인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 도덕적 인공지능이 거의 출현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느냐 이건 문제가 있지만은 충분히 우리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AI가 나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소설의 관점입니다. 소설. 근데 이것을 제가 꿈바라기 관점이라고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Brave New World, Brave라는 건 원래 용감하다, 남자에게 주로 붙였던 거죠. 또는 멋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남자의 그 멋있음이라는 것은 용감성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new라는 말은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죠. world, 세계. 그러면은 아주 멋있고 새로운 그런 세계가 출현했는데 아직 현실 세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소설로 펼쳐진 그러한 세계.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올더스 헉슬리가 보았던 것은 일종의 유토피아인데 이 유토피아란 말이 이제 고대 그리스 말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는 부정어로서 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나라란 뜻이죠. 토포스 하면 장소란 뜻인데 나라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나라란 뜻이고요. 또는 이 유가 이 유로 읽힐 수 있어서 발음상 그러면 이 유로 읽을 때는 에우가 돼가지고 에오토피아가 되면 아주 잘 사는 나라란 뜻입니다. 두 가지 실제로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없는 나라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향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곤 했었죠. 유토피아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혜인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나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도 없지만 그 상상 속에 있는 나라이지만 거기서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속에는 없지만은 누구나 다 잘 사는 나라. 현실에 그런 게 구현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죽음도 없고 뭐 이런 가장 중요한 특징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세상. 성경에 보면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 종류의 벌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벌이라는 것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고통인데 여자의 경우에는 출산의 고통을 줬고 남자의 경우에는 노동의 고통을 줬습니다. 노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포노스라고는 지금은 이제 쓰지 않지만 포노스라는 건 페인의 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인, 오늘날 우리가 잉글리시로 페인하는 고통이라는 뜻인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뼈 마디가 쑤시는 그런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출산이 없고 노동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렇게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던 것이죠. 성경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이제 소설이라는 것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를 그리려면 누군가 대신 노동을 해줘야겠죠. 그럼 누가 대신 노동을 해줄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델타 계급 같은 하층민들이 이걸 대신 해줘야 된다. 그럼 그 위에 사람들은 이제 고통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마라는 약을 통해 가지고 원래 고대 그리스 말로 소마는 육체, 육신, 몸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다스리는 약 이것을 먹여서 고통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나름대로의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유토피아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세계는 이 유토피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행복한 세계, 누구나 다 행복한 세계는 변화가 없는 세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쇼크랑 비교해보자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와 정반대, 변화가 없는 세계, 안정된 세계, 안정된 세계 속에서 누구나 만족하는 세계, 그래서 행복한 세상 이렇게 유토피아를 설정해 놓고 헉슬리가 묻는 겁니다. 정말 이 세계가 유토피아 맞나요? 그래서 야만인 존이 나타나서 야만인 존은 거꾸로 죽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고통받을 자유를 달라 이렇게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싶어 하죠. 사람의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유토피아를 통해 가지고 고통이 없고 출산도 없고 누구나 다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과연 그러한 세상은 누가 통제하는 걸까요? 여긴 총통이 나와서 모든 것을 총통의 뜻대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세상이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요?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꿈 바라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아주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3부에서는 이제 과제를 좀 내드리는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